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채용비리 900건이 터졌는데 재판이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 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다들 이번에 선관위 사태를 그냥 투표 용지 부족 행정사고로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표면이에요. 진짜 사건은 그 한참 밑에 있어요. 왜 송봉섭 전 사무차장 재판이 3년째 1심에서 안 움직일까요? 왜 그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단 3번만 열렸을까요? 이 두 질문 일단 머리에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질문이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오늘 짚어볼 건 세 층입니다. 표면에 보이는 채용비리, 그리고 재판 회피, 그 뒤에 숨은 메커니즘,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거리 시위대 폭주까지 이어지는 큰 그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줄로 깨어지는지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그리고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선관위원장이 누구냐? 대법관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은 누구냐? 그 지방 판사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곧 재판받아야 할 사람인 거죠. 이 한 줄만 머리에 넣으시면 오늘 영상이 전부 풀립니다. 이건 단순한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사법 카르텔이 자기를 지키려고 법 자체를 멈춰 세운 구조의 문제예요. 표면부터 짚고 그 다음에 왜 회피되는지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그 결과가 거리에서 어떻게 터졌는지까지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봅시다. 이 구조 조중동에서는 끝까지 안 다룹니다. 다뤄도 행정 실수 선에서 끝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 같이 따져보시면 보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표면부터 정확히 짚고 가야 돼요. 숫자가 진짜 무섭거든요. 자, 감사원이 선관위를 들여다보고 나온 결과가 채용비리의 규정 위반까지 합쳐서 900건이었습니다. 900건. 한두 건이 아니라 900건이에요. 그런데 그 뒤 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냐?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사 전등 같은 일부 매체에서는 이걸 두고 눈 감은 법원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눈 감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와 눈 감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회피의 증거가 두 사건의 시간표에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먼저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이 사람은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가장 먼저 기소된 인물이에요. 그런데 1심이 3년째 진행 중입니다. 작년 1월에 준비기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1년 5개월 동안 재판이 몇 번 열렸냐? 3번 열렸습니다. 기경 횟수까지 다 합쳐도 7차례. 1년 5개월에 3번. 한 번 열리는데 평균 5달 걸린 셈이에요. 이 정도면 재판이 아니라 그냥 책 한 권씩 천천히 돌려 읽으시는 분위기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4년 12월에 기소됐어요. 그리고 지금 1심만 1년 6개월째입니다.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패턴이에요. 기소는 됐는데 재판은 안 굴러갑니다.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두 사람도 아니에요.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헌재 판결입니다. 길이 붉어졌을 때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감사원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는 거예요. 무적의 방패가 완성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헌재의 논리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따져보시죠. 국회도 헌법기관이에요. 대법원도 헌법기관이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비리 저지르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합니다. 대법관이 잘못해도 똑같이 절차 밟아요. 그런데 왜 선관위만 그 안에서 일어난 채용비리가 외부 감시 통로 자체를 끊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느냐. 같은 헌법기관인데 결론이 다른 겁니다. 이 비대칭이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달이 났죠. 투표용지 부족 대참사.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에서 모자랐다고 했는데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부족 규모가 늘어나요. 며칠째 같은 사건의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확실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추가로 나온 보도가 있는데
최소 투표 용지 마련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결정, 그 중대한 변경을 공식 회의도 안 거치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회의 없이 그냥 누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회의도 없이 50%로 깎고 부족분도 매번 숫자가 달라지고 그 위에 위원장은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해서 도장 셔틀만 하시고 대법관이라는 본업이 있는 분이 부업으로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니까 업무 파악이 될 리가 없지. 양측이 소년 얘기, 그 얘기의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냐 안 왔냐가 아닙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선관위 사정은 그 얘기보다 한 단계 더 가 있어요. 늑대가 와도 외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외칠 사람들이 다 한 식구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 결국 부패한 공무원 몇 명이 자리 보전하려고 재판을 미루는 거구나. 사무차장 1명, 사무총장 1명, 채용비리 가담한 직원들, 이 사람들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구나.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무게중심이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무게중심은 재판을 안 하는 쪽이에요. 즉 법원입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정점에 지금 선관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신 조희대 대법관이 있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시도선관위원장도 다 그 지역 판사들이에요. 송봉섭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그 법원의 위기 안에 자기 위원장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할 사람이 누군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회피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판하는 판사 위에 그 판사가 모시는 대법관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 동시에 그 재판의 피고가 속한 조직의 위원장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런 구도 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있어요. 그것도 헌재가 추가로 보호막까지 쳐준 채로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잠깐만 짚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시작은 1960년입니다. 3월 15일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이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을 전국에 풀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사구역 이후 책임자들이 사형까지 받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3차 개헌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넣어요. 그때 논리가 이거였어요. 행정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저질렀으니까. 국회는 정치하는 곳이라 못 믿겠다는 거고요. 그럼 공무원 중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누구냐? 법관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관 중심으로 선관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박정희 유신 시기에 가면 더 후퇴해요. 유신 헌법은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바꿔버립니다. 다 자기 손에 쥔 거죠. 그리고 8차 개헌 전두환 시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선관위 조항이 들어옵니다. 헌법이 선거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겠다고 명시한 그 결과가 60년이 지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부정선거 막으려고 만든 장치가 60년 지나서 자기 자신이 부정의 가림막이 됐다는 그림입니다. 이 한 문장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면 오늘 사태의 무게가 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4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첫째, 헌법기관 지위. 그래서 감사원이 못 들어갑니다. 헌재가 그걸 보장해 줬어요. 둘째, 대법관이 위원장이에요. 사법부 정점이 동시에 선관위 운영자라는 겁니다. 셋째, 지방 판사들이 지역 선관위원장이에요. 그 지역 재판 시스템과 그 지역 선관위가 사실상 같은 인적 네트워크인 거죠. 넷째, 호선, 위원회가 자기들끼리 위원장을 뽑는 구조입니다. 외부 감독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짚고 가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3명씩 보내는 거예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위원장은 호선이에요. 그리고 관행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 자리에 앉습니다.
즉 사법부가 늘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아니에요. 사법부 우위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자기들끼리 뽑고 자기들끼리 감사하고 자기들이 재판해요. 외부에서 들어갈 통로가 없습니다.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놨고 헌재가 거기에 추가로 자물쇠를 채워줬어요. 한마디로 성역이에요. 성역. 자기들이 만든 던전 안에서 자기들이 보스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상임위 1명이에요. 그 상임위원 1명하고 사무총장 둘이서 파워게임을 합니다. 사무총장 밑에는 차장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승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능력이 아니라 라인이에요. 자기 라인 사람을 끌어올리고 경쟁 라인은 쳐냅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지우기 경쟁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조직 기강이 멀쩡할 리가 없죠. 여기서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입니다.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드려야 되는 분위기인데 누구 하나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하니까 헌재까지 나서서 그 한마디 못하게 막아준 셈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의대 대법관 본인의 위치도 짚고 가야 돼요. 본인이 사직서를 대법원장에게 냈다고 하는데 사실 법상 중앙선관위원장은 호선이에요. 위원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자리. 그러니까 위원장 위에 윗사람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중앙선관위에 내야 맞아요. 그런데 본인 머릿속에는 대법원장이 자기를 임명했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즉 헌법 체계를 가장 잘 알아야 할 대법관이 자기 자리의 헌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직서를 엉뚱한 곳에 냈다는 거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머릿속 좌표 자체가 어긋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을 때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한 결과예요. 외부 감사 없음, 그리고 대법관이 일주일에 한 번 출근, 거기에 파벌 싸움, 거기에 회의 없이 결정이 4가지를 한 곳에 두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사고라고 부르는 동안 시스템은 자기 설계도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를 보고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법복 입은 사람들이 법망을 막은 그림이에요. 12.1, 이 데자뷰 같다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는 군복 입은 사람들이 군법을 막았죠. 지금은 법복 입은 사람들이 법망을 막은 셈입니다. 형식만 바뀐 거예요. 심판이 선수가 되면 호각은 안 울립니다. 그게 지금 한국 선거 시스템의 진짜 모습입니다. 잠시만요. 이 한 줄을 머리에 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죠. 송봉섭 재판이 3년째 1심에 멈춰 있다는 그 첫 얘기. 이제 다르게 들리지 않으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행정지연으로 들렸을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들으시면 그 멈춤 자체가 시스템의 작동 결과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선관위 사태 뉴스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행정사고로 정리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 직감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동시에 거리에서는 또 다른 게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퍼뜨린 부정선거 음모론, 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음모론이 왜 그렇게 잘 먹혀들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선관위가 신뢰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채용비리 900건 재판 회피, 헌재 면역, 이게 한 줄로 누적되면서 신뢰의 진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진공 안으로 음모론이 들어왔어요. 결과적으로 거리에서 참정권 회복이라는 가면을 쓴 시위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돼요. 그 시위대분들이 다 음모론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정상적인 참정권 회복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다만 그 안에 일부가 음모론에 휘말려 있다는 게 일각의 우려이자 현장에서 관찰되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 일부의 행동입니다. 한남동 윤석열 자택 앞에서 처음 등장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이 경찰관에게 중국인이냐고 묻습니다.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관은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답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중국 놈이 한국말 잘하네. 이거 진짜 어이없는 게 경찰관 신분증 보고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음모론이 아니라 자기 환각이에요. 이 패턴이
이번에 더 확산됐어요. 경찰 기동대가 통째로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시위대 일부가 편의점 들어가는 물품을 뜯어서 확인하고 들어갔다 나오는 시민의 가방을 열어보고 심지어 양말까지 버스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경찰의 대응이 어땠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양말 버스라는 요구에도 옆에 있던 경찰이 그건 좀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와중에 송파경찰서장이 사회를 표명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윗선이 시위대에 협조하면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과 일부 참가자 사이에 인력 배치 대화 의혹까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건 미확인 정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식 확인된 바는 없어요. 다만 이 정도 내용이 게시판에 올라와서 언론까지 보도가 된 이상 경찰청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거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만약 같은 위법 행위를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 시위에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방 털기, 신체 검문, 경찰관 폭언, 기동대 감금 같은 행위가 노동 시위에서 나왔다면 즉시 포용성이 높습니다.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비대칭 대응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비대칭 처음이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과 직후의 거리 풍경, 그때 그 패턴이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호각이 울리고 누구한테는 호각이 안 울려요. 아까 그 말 다시 떠오르시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채용비리 900건, 재판이 단 하나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지금 이 한 줄이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무겁게 들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900건이 묻혀 있는 동안 선관위는 신뢰를 잃었고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들어왔고 그 음모론이 거리에서 경찰관을 중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기동대를 감금했고 그 와중에 경찰 윗선이 흔들렸어요. 이게 전부 같은 한 줄에서 시작된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곧 재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영상 처음에 박아둔 그 한 줄. 1960년에는 부정선거 막으려고 법관을 끌어왔어요. 행정부 못 믿었으니까요. 60년 지난 지금 그 법관들이 만든 자기 조직 안에서 부정채용이 일어나고 재판이 멈추고 거리에서 음모론이 활보합니다. 방패가 칼이 된 그림이에요. 처음 의도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송봉섭 한 사람, 김세환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자기 보호로 굳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 구조 그대로 두면 다음 대선, 다음 총선, 그리고 그 다음 선거마다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어디로 가는지, 그 한 표가 제대로 세워지는지 그걸 감시할 외부 눈이 지금 없어요. 헌재가 그 눈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일부에서는 재선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선거 사고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 기준이에요. 서울시장 같은 광역 선거의 경우 6만 표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용지 부족이 6만 표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거예요. 절차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선거소청, 선관위에서 다시 판단하고요. 거기 불복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것도 일반 법원이 아니에요. 선거소송은 대법원으로 직행합니다. 대법원 전속관 아래예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법원 정점에 누가 계시죠? 조희대 대법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선관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사구역 이후에 한국 사회는 한 번 답을 만들었어요. 믿을 건 법관뿐이라는 답이었죠. 그게 1960년의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지금처럼 작동을 멈췄을 때 2025년의 답은 어디서 와야 할까요? 헌법 개정 없이는 중앙선관위 구조 자체는 못 바꿉니다. 그럼 가급 선관위부터 손볼 거냐? 상설을 비상설로 바꿀 거냐? 누가 이 결정을 끌고 갈 거냐? 이게 다음 국면의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급 선관위를 비상설로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지금 가급 선관위는 선거 없는 기간에 조합장 선거나 대학 총학생회 선거 같은 일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인력 낭비,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상설로 바꾸면 선거 때만 행정응원 형태로 공무원들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책임감도 더 부여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핵심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거 결국 다 알게 되거든요. 대나무 숲에서 누군가는 결국 외칩니다. 지금은 그 대나무 숲을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 대나무 숲의 한 그루씩 되어주시는 거고요. 오늘 짚어드린 이 면역 시스템, 채용 비리에서 재판 회피, 헌재 면역, 음모론, 거리 폭력, 경찰 마비까지 이 흐름이 다음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추적을 같이 하실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회차에서 이번에는 헌재가 어떤 논리로 선관위를 감사 면제했는지 그 판결문 안쪽을 뜯어보는 편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은 곳에서 뵙겠습니다.